6월 1일 되기 전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되게 세금이 쉬워져요. 아주 합법적으로 나의 재산을 뺏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1주택자는 6월 전에 이 영상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제방님께서도 짚어주실 부분이 새해 들어서 뭔가 또 달라진 게 많기 때문에 뭐가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뼈대를 먼저 봅시다. 자, 취득 단계 바뀌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1%에서 최대 12%까지 가버리거든요. 다주택자는.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하여튼 멀단 말이야. 나한테는 0에서 1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과 해당 없다.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 내 형편에 맞게.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 이번에. 취득세, 주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 원래 기준시가 1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2억으로 올라가요. 2억으로 올라가면 얘는 취득세에서 중과가 안 들어간다. 근데 지방주택만 해당이 돼. 근데 지방에 광역시 있죠. 다 들어가요. 그럼 시가 한 3억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혹시 내가 내 집 마련을 이미 했어. 근데 만약에 이걸로 내가 좀 취득세 부담 없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울에 자가집이 하나 있고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갭 투자를 하나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를 더 사면 3번 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최소 8%가 나와버려요. 나는 1에서 3%에다 갑자기 8% 내면 못 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지방 1억이 아니라 지방 2억을 내가 만약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산다. 8%가 아니라 그냥 기본 수율 1에서 3% 나옵니다. 그런데 6억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좋은 물건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취득세 중과 제외 1억에서 2억 올라가는 거 지방주택이지만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끝났죠? 이제 보유세 별로 변한 거 없다. 그리고 내가 1주택이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4월 달에 나와요. 그거 보고 작년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시고 보유세 내가 그냥 얼마나 부담할지 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되기 전에 팔겠죠. 그러면 나는 그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나는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 시장에는 아까 우리 38억에서 30억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고가주택은 아니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협상권이 있잖아요. 좀 이왕이면 저렴한 금액으로 내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찾으시면. 그럼 이제 마지막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는 변화되는 건 없는데 하나 좋은 사실은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이제 연장이 돼요. 그래서 26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중과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1년 시간 버는데 한꺼번에 다 팔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팔면 전부 다 더해서 세금을 좀 세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해 정리를 할 거고 상반기에 아까 보유세도 피하면서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할 물건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대출 규제 풀리고 있잖아요. 좀 막 영업 굉장히 많이 해요. K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 생활안정자금 1억이었는데 10억까지 늘렸어. 자, 그러면 괜히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를 쓰면서 차용증 굳이 쓰지 말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올해 상반기야. 그런데 물론 당연히 뭐 영끌 해라 뭐 아무거나 막 사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현장을 지금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양도세를 내면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을 하거든요.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분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러면 1,500, 1,500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현금 1,500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카드 할부로 해.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냐? 납부 유예 신청이라는 게 있어.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저희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좀 나눠서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최대 7개월인가 9개월인가까지 나눠서 좀 늦게 할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워낙 힘드시고 직장 뭐 분위기도 좀 썩 좋지 않잖아요. 뭐 정리해고도 많이 있고 하니까 현금 얘기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하면 거기 고지서에 담당자가 나와요. 그럼 그 담당자분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세무공무원이 아마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가 주택을 사면 최소한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 미만 양도세 70%, 1년에서 2년 60%. 이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속세 부분을 이제 가끔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속세. 작년 정부에서 이제 상속세 개편을 해서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결론은 된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인데 이게 벌써 20몇 년간 바뀌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뭐 5억으로 하고 야당에서는 뭐 아니다 그냥 일괄 공제로 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2월 2일 날 야당에서 그냥 없던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그 상황이 터진 거야. 계엄 그 탄핵 이슈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여부라든지 정권 교체 여부 그리고 이제 항상 매년 7월 달에 개정세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의 자산을 막 갑자기 2배, 3배 늘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부를 해야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여나 상속하실 때 감정평가 받으십시오. 이제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걸 좀 우선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충격이 덜해요. 앞으로는 감정평가 받는 일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러잖아요. 이 현상은 계속해서 여전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만의 강남을 정하셔야 된다. 내가 똑같이 3억이 있으면 이 3억을 가지고 내가 실거주가 급하신 분들은 대출을 좀 잘 활용해서 내가 출퇴근이 좀 용이한 곳으로, 내가 당장은 좀 임차로 있어도 되고 뭐 자녀도 없으니까 조금 고생할 수 있다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세를 끼고 사두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측면에서 달라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저희가 또 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특히 우리 신혼부부,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결혼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액 공제라는 거 뭐냐면 세액 이꼴 세금이거든요. 세액 공제는 그냥 세금 자체액이 줄어드는 거야. 소득 공제는 그 과표가 줄어드는 거고, 세액 공제가 1인당 50만 원인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혼인을 하신 경우에 최초 한 번만 받습니다. 뭐 재혼, 초혼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이면은 혼인 신고하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가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게 한 10만 원씩 더 추가되는데, 첫째 아이는 25만 원 세액 공제, 둘째는 55만 원, 그리고 셋째가 9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에는 뭐 셋째까지는 힘들고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되는 거 아시죠? 청약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25만 원, 55만 원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아쉽다고 하는지 아세요? 10만 원이 늘어나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세액 공제는 그냥 25만 원, 50만 원 그 금액 자체를 내가 세이브 받는 거잖아요. 소득 공제는 과표를 줄이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면은 한 24% 정도 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 정도 과거에 자녀 소득 공제였거든요. 그럼 내가 150이 과표가 빠지니까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을 24로 한번 곱해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한 30만 원이 넘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득 공제를 받으면 30만 원 얼마를 세이브가 됐어. 근데 이걸 15만 원으로 내려놓고 10만 원 올렸다고 25만 원 된다고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나는 직장인들은 합법적으로 내가 3, 40만 원을 세이브가 됐었는데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죠. 갑자기 이게 일괄 우리 부장님도 똑같이 25만 원, 사원 대리도 똑같이 25만 원이야. 그러면 저소득이 좀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저직금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합법적으로 나의 재산을 뺏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자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100분 토론하는 거지. 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고 저소득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세수가 펑크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 다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부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약이나 대출,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도 혼인신고를 조금 약간 늦추는 게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가 나올 때까지는 좀 늦추는 경우가 많고, 좀 심한 경우에는 애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 늦추는 분도 제가 봤는데, 조금 그거는 약간 좀 그렇더라.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 내고 나니까 정말 통장에 돈이 없어요. 현금이. 분명히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건 있어요. 이게 세금은 이제 세법을 근거로 하잖아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세액 감면이라든지 소득공제라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일도 해야 되는데 부장님 눈치도 봐야 되는데 내가 연말정산 홈택스 가서 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힘드시더라도 좀 공부를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전략을 좀 잘 세우시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선행학습 안 하고 의대 갈 수 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내가 매수하겠다.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심리야, 심리.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앙숙인 김대리가 돈을 벌었대.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내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세금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지금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사실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영상에 나온 것만 알아도 제가 볼 때는 7, 80% 해결됩니다. 해되고 나서 상속이 됐든가 혼인이 됐든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될 여러 사건들 때문에라도 또 세금 공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애주기라는 라이프 사이클 아시죠? 가장 첫 번째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뭡니까? 자산 관련해서 결혼하는 거죠. 두 번째가 애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가 있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 집 마련, 그리고 그때 좀 딜레이 되더라도 애 낳으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그런 가족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볼 수 없었던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합니다. 그래서 막 집을 막 마련을 해요. 어떻게든 막 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방 3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방 4개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방 4개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나도 이제 늙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가 수익형 가면서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할까 법인 사업자로 할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생애 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걸 좀 미리 알고 대응하시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